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분을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요. 네. 과학기술 정책 읽어주는 남자들. 줄여서 과정남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여기 박대인이고요. 네. 정한별입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보다 좀 마이크가 풍부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소리가 뜨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네. 비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과정남. 관심 먼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소개 먼저 하고. 소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과정남에서 기억을 맡고 있고요. 예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예전에는 과지읒까지 정도는 맡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분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기억 정도를 맡고 있는 박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정남에서 나머지를 맡고 있는 와정남이죠. 네. 앞에서 항상 본인이 알아서 정의를 하면 저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남은 부분을 맡고 있는 정한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과정남은? 어떤 팟캐스트죠? 저희는 과학과 기술과 정책과 사회와 뭐 이런 데가 만난 어떤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뭘 하고 있죠? 요새는 뭘 하고 있는지 좀 정체성이 애매해진 팟캐스트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냥 과학자들, 공학자들의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하는 거를 좀 더 알리는 팟캐스트로 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되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하는지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걸 여집합으로 정의하는 게 더 빠른 부분이 있는데 뭘 안 하는가? 진짜 소위 말하는 하드코어한 과학 지식, 기술 지식, 그러니까 특정 연구에 대한 지식은 해당하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고요. 저희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거의 뭐가 됐든 말하는 그런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둘이서 뭔가 많이 했죠. 정책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 포함이지.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가 안 해요. 저번에 한번 긴급 편성 맞다. 했잖아. 필요할 땐 합니다. 병역에 관련해서. 근데 뭔가 정년 발산에 가까운 거 아니었나? 근데 우리 방송 늘 그랬어요. 관련하면 늘 그랬고요. 네. 정년 발산하는 방송이네요. 저희의 정년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공학자와 그분들의 정년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그런 유닛 방송입니다. 네, 사실 저희보다 훨씬 선배님들이고 그쵸. 2014년부터 정말 꾸준히 방송을 해오시고 계시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소빙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책도 쓰셨잖아요. 네. 과학기술의 일상사라는 책도 쓰셨고 사실 이제 이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SF 방송이니까 뭔가 건덕지가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2016년인가 그때 임태훈 교수님 초빙에서 방송하신 적 있죠. 네, 그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나름 방송의 열렬 팬인데 그때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편이. 그래서 들으면서 그때 약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나도 SF 가지고 뭔가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너무 재밌었죠. 네네. 그래서 저랑 이제 공상님이 임태훈 교수님을 이제 뵈러 갔었어요. 뵈러 갔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희 이제 이런 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하십시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 방송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대한 영향을 끼치시는 두 분을 모실 수가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저서인 과학기술의 일상사에도 한 챕터가 SF를 다루는 챕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이따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고요. 그럼 우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SF를 좋아하시나요? SF를 많이 보시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진 않고요. 사실 제가 장르 소설 아는 사람들은 아는 제가 장르 소설 덕후인데 제 장르 소설의 특화점은 무협이잖아요. 무협과 판타지에 있습니다. 아. 네, 무협과 어떤 판타지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 영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국 아재들의 무협 계보. 와.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도 사실은 좌백이랑 진산. 아, 좌백님 네, 좌백과 알아요. 진산. 네. 네, 아직도 제 인생의 원픽은 좌백의 대도 제가 항상 비적이 성탄 뭐 이런 거 뽑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르 소설 전체를 좋아하고요. 네. SF로는 뭐 아이작 아시모프 조금 읽고 뭐 네. 보자. 그랬던 조금 올라갔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김추엽 작가님 거 읽었고 그다음에 한국 SF 중에서는 배명훈 배명훈 작가님의 작가님 타워 좋죠. 이런 거 되게 네. 애정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읽진 않아요, 사실은. 네. 저희도 뭐. 그 정도 네. 읽는데.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이 인증일 수도 있는데 저희 세대 사람들은 일본 애니를 또 꽤나 봤던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SF의 어떤 고전이다, SF의 걸작 애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되게 유명한 일본 애니다 해가지고 봤던 것들, 뭐 아키라, 뭐 공각기동대, 에반게리온. 네, 뭐 카우보이 인가 네. 이런 거. 에반게리온 저는 의외로 또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에반게리온은 항상 그 TV판을 보다가 제가 그 뭐였더라? 야시마 작전 그거 네. 나올 무렵에도 항상 하차를 하는데 왠지 초반, 모르겠어요. 초반에 하차를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뭐 글쎄요. 네. 한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글쎄요. 일단 좋아는 하죠. 좋아는 하는데 제가 많이 읽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한국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읽는지 가늠이 안 돼서. 근데 뭐 막 맨날 들여다보면서 읽는다 이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이제 생각 날 때 혹은 가끔 이제 관심이 갈 때 분명 들여다보기는 하고 책장에 보면은 간헐적으로 분명 꽂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장르들이 꽂혀 있는 만큼은 비슷하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뭐 아까 박담이 자기 원픽을 소개했는데 뭐 제 입장에서 원픽은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저 뭐 여기저기 가면 가끔씩 말하는데요. 제일 흥미롭고 재밌는 SF는 역시 프랑켄슈타인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뭐야? 개정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왜? 난 좌백이랑 진산 얘기했는데 왜? 편집되나요? 저도 멋있는 거 안드로이드는 전기행을 꿈꾸는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나도 얘기할 수 있어.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 참고했어요. 편집점을 만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도 뭐 뉴로맨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안타깝네요. 글쎄는 정기적으로 개정판이 나오니까요. 한국에서 네. 몇 년 전에 한 번 또 나왔고 100주년 그렇죠. 기념 나왔었으니까 뭐 그런 거 사시면 정말 재밌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읽은 것 중에는 미세먼지가 재밌었죠. 미세먼지 앤솔로지 안전과학에서 나온 거. 네. 네, 참고로 저희 최근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 네, 저희 2019 픽으로 소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즐겨 읽는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뭔가 읽었을 때 사실 이게 읽고 더 재밌으려면 어디 가서 같이 뭐 얘기도 좀 하고 약간 뭐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하면 좋잖아요. 너 이거 봤냐? 이거 나왔는데 뭐 하다못해 온라인 상이라서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제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SF 너 이거 읽었어? 뭐 읽어봤어? 뭐 이번에 뭐 신작이 나왔던데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돌아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할 수는 있죠. 제가 네.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이렇던데. 네. 그렇구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게 약간 이제 뭐랄까 같이 즐기기 좀 힘든 면은 조금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장을 방송으로라도 만들고자. 네. 구심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근데 진짜 SF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주류적인 장르더라고요. 그럴 우리나라에서 수 있어요. 되게 감이 잘 안 와요? 네, 네. 인기가 참. 기준으로는 확실히 그런 것 그죠. 같아요. 근데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줄.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번에 김초엽 작가랑 북토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서점에서 제가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이제 그 서점 사장님이 어떤 손님한테 이제 그 책 추천을 하고 있는데 소설 중에 뭐 이것도 있고 혹시 SF는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가 SF는 좀 별로, 이렇게 얘기를 관심이 하시는 없거나 거예요. 싫어하시거나.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SF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멋진 신세계나 화씨 451 뭐 이런 거 네네. 추천해주면 그런 것도 SF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전이라고 생각하지. 이건 고전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과학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좀 이제 SF 쪽으로 좀 옮겨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SF에 나오는 과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면서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아, SF가 그럴 수도 꼭 뭐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또 모든 SF가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오해가.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오늘 거정남 분들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저희 뒤에 방송 오늘 주제가 이제 뭐 대중매체에 다뤄지는 과학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내용 할 때랑 단신할 때 이제 자유롭게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단신은요, 저희가 이제 단신부터 원래 하던 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소식은 사실 이거 다 공사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한 방송. 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긴 하는데 첫 소식으로 적어 놓으신 게 그 유전자 조작 아기를 만들었던 그 중국의 허젠쿠인가요? 그분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네. 네, 허젠쿠이. 네. 이분이 그 유전자 조작 아기를 뭐 에이즈였나요? 그게 네, 그쵸. 에이즈 감염에 좀 더 보호가 잘 되는, 네. 그러니까 감염에 좀 덜 취약한 네.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한 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죠. 당시 엄청 우려가 많았죠. 네. 이게 뭐 단백질 같은 거를 형성을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이제 생존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른다. 이런. 그렇죠. 에이즈 있었죠. 예방에는 좋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의 수명이 깎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네, 3년이네요. 3년 금고형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지? 징역? 네, 징역. 네. 아, 이게 영어 기사라 가지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더 다룰 얘기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면, 네. 그러네. 중국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네. 사실 중국은 뭔가 이런 쪽에 좀, 열려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네. 중국 과학자가 이걸 했다. 그러면 아마 뭐 중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아마도 배아 연구도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약해서 다른 나라 이제 해외 과학자들이 중국에 이제 이런 배아 실험을 하려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판결이 나니까 좀 앞으로 분위기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판결이 나긴 났는데 사실 3년이면 그쵸. 그죠? 3년이 뭐랄까 형량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얼마나 센지 좀 감이 애매하기도 하고 여기 벌금 비슷한 조금 게 긴 써있는데 석사학위 과정이네요. 여기 벌금이 써있는데 32만 유로예요. 그죠? 32만 유로 써있는 거 아니에요? 30밀리언 위안이니까. 아 이거 300만 예. 위안이네. 위안이에요? 위안? 네, 그건 300만 파운드잖아. 위안. 이건 파운드. 네, 32만 이건 파운드. 파운드예요. 32만 파운드면은 뭐랄까 우리가 그냥 이 뉴스를 듣고 와라고 느끼는 거랑 이 금액을 대조해 봤을 때 약간 무게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머지않아 좀 드는 느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제가 있죠. 무슨 독서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온 SF 소설이었는데 이건 절대로 진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거고 너무 끔찍하다. 우리 아이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될까봐 너무 무섭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젊은 세대 쪽은 오히려 이런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뭐 우리가 과학의 혜택을 받아서 편리하게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무거운 벌인지 가벼운 벌인지에 대해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자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이제 학교에서 LMO라고 유전자 조작 생명체를 연구를 할 때 어떤 안전 관련 또는 법령 관련해서 뭐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LMO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뭐 실험을 하거나 이랬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는. 그래서 그럼 약간 그런 거랑 비스무리한 네, 이런 법이겠네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겠죠.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내려진 적이 없죠, 선고가. 네, 이거는 그냥 겁만 주는 그런 느낌이고 아직까지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갈까요? 아, 이거는 오늘 다룰 영화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비전공자의 있는데. 눈으로 보면 다 소소한 얘기라서. 네. 네, 이제 리만 가설이 풀렸다라는 네. 풀렸다가 아니라 이제 리만 가설을 풀었다고 주장하는 네. 이 김양곤 교수님, 전북대 김양곤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학계에서 검증을 거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수학 학생이고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이잖아요. 제 그쵸. 학계 선배님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좀 그럽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코멘트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검증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거? 오래 걸리죠, 보통. 네, 되게 오래 걸릴 2, 것 3년 같은데. 걸릴 수도 있고, 보통 간단한 논문이면 2, 3년 걸리는데, 뭐 리만 가설을 증명한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5년 말 걸릴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옛날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지 않나요? 뭐 내가 엄청 오래된 가설을 풀었다. 네. 라고 해서 심사를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법한 일인데요. 약간 수학. 네, 자주 있죠. 그죠? 자주 있죠. 리만 가설을 풀었다는 주장만 해도 뭐 몇 1년에 번이죠. 뭐 여러 여러 번 있을 건이군요. 거예요. 네,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한 명, 그러니까 수학자 한 명의 입장에서 혹은 한 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했다. 근데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풀었다고 생각한다 하고 내는 거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진짜 풀었어? 하고 이제 막 다 달려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그쵸. 검증을 다시 네. 뜯어 먹어 보려고. 네. 이게 되게 뭐랄까 되게 하드코어해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타 학문의 프로세스와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쵸, 5년이라는 게 뭐 다른 학문에서는 거의 뭐 찾아볼 하나가 수가 바뀔 없죠. 만한 그죠. 네. 5년, 6년 걸리는 거고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막 제가 봤던 거는 1990 몇 년대에 발표됐던 논문이 검증이 뭐 올해인가 작년인가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다. 전월에 실렸다. 아. 네, 뭐 이런 내용도 봤고요. 세상에. 던져놓고 그럼 잊어버려야겠네. 그동안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연구 성과로. 실리지가 않았으니까. Force coming? 20년째 언어 프린트? 네, 네. 네.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논문을 어떻게 제출을 하냐면은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논문이 프리프린팅을. 논문이 네. 공개되는 온라인 사이트인데 거기다 먼저 올립니다. 그 올린 거를 토대로 이제 저널에 실는 경우인데 요 김양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에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논문을 진짜요? 네, 증명을 성공했다고 이제 이렇게 아마 뭐 기자랑 좀 이렇게 뭔가 언론 인터뷰를. 네, 하신 언론이랑 거예요? 좀 이게 있지 않나. 연결점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이 교수님이 10년 전에도 P&P 문제를 풀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올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여기 보면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뭐 그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아카이브에 올라온 걸 나오네요. 봐야겠네. 그래서 이게 인정받으려면 국제학술지 엄격한 추가 검증이 이어 논문 게재 이후에도 학계의 검증 및 심사 단계들을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럼 저희는 그냥 팝콘이나 뜯고 있는 걸로. 되게 흥미로운 이슈잖아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 흥미롭지. 네. 그렇죠. 네. 리만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를 풀었다라는 주장이 사실은 보통은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교수 같은 사람들이 보통 주장을 하는데 우박수 가설이라고 뭐 들어보셨나요? 우박수 가설이라고 이제 어떤 수가 있으면은 그 수가 짝수이면 반으로 나누고 네. 홀수이면은 2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때 모든 수가 다 1이 된다. 라는 가설이 이제 우박수 가설인데 굉장히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든 수가 다 1이 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뭐 7이다 그러면은 7이 14 플러스 1. 2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게 아닌데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눈 건가요? 아무튼 뭐 제가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네,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숫자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1이 된다. 네, 1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풀렸어요. 거의 몇백 년 동안 안 풀렸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잖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고등학생이나 다 달려줄 수 네, 있겠다. 대학생이나 아무나 다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뭐 그 보통 이제 교수들도 그런 메일을 막 1년에 막 한두 통씩 받는다고요. 제가 이거를 푼 것 풀었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또 모든 짝수를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또 추측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쉽잖아요. 네. 당연해 보이잖아요. 이해하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네요. 그렇죠. 네, 그런 추측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일로 내가 이걸 풀었다 이런 게 거의 엄청나게 인터넷에도 막 올라오고. 올라와요. 인터넷에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룹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막 올라오고 그런데 뭐 꾸준글이군요. 그렇죠. 나는 경기도 그렇구나. 안양의 이준영이다 같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나이대를 네.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드립이네요. 제가 읽어보면 뭐 별게 아니고. 우박수 추측, 콜라츠 추측이라고 네. 찾아봤는데 짝수라면 2로 나누고 홀수라면 3을 곱하고 1을 더한다. 아, 요거- 3을 곱하고 네, 1을 더한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7이면은 7, 3, 21 더하기 1 해서 20이 되고 네, 짝수가 됐으니까. 네, 2로 나누니까 다 11이고 왜 이게 있겠네요. 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동이 있겠네. 네. 그래서 그게 그 수가 마치 이렇게 불어나는 게 그렇겠네. 우박 같다. 그래서 아. 우박수 추측, 콜라츠 추측이라고. 재밌네요. 네. 그러면 다음 소식은 제4회 한국과학문화상 소식입니다. 네. 네. 천선란 작가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작품이 네. 대상을 네, 받았죠. 대상을 받은 거고요. 네. 이거는 그 카카오톡에 제가 이미지로 스크린샷 한 게 있는데. 아, 제가 여기서 카카오톡이 안 열려 있네요. 아, 네. 네. 그리고 디테일하시군요. 방송 중계하기 디테일하네요. TMI 아닌가? 여기 제가 안 써놔가지고 무슨 네. 상을 받았는지 안 써놔가지고 그다음에 뭐 황모가 작가님의 모멘트 아케이드 이게 뭐 중편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중편 부분 대상이었군요. 네. 그다음에 존 프럼의 테세우스의 배라는 작품. 배, 그 양진의 내 영혼의 세상. 요 양진의 내 영혼의 세상이랑 유진상 그 이름 찬란 그리고 이지은 트리버 이거는 가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작품이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아마 내년에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꽤 꾸준히 가고 있네요. 그래도 한국과학문학상은. 그쵸? 네, 정말 바람직한 저희 SF 팬으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이 있어야 계속 새로운 그쵸, 작가들이 발굴이 되잖아요. 네, 한동안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네. 그다음에는 신작 소식이네요. 제가 정말 애정에 맞지 않는 정세랑 작가님의 신작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는 SF 단편집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올해 1월 이제 출간이더라고요. 네,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올린 이유가 이제 네. 제가 선물로 받아서 이 책을 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읽어보겠다. 읽고 리뷰를 하겠다. 네, 사심 가득한 방송이군요.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읽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서브컬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라는 손지상 선생님의 책이 또 1월 20일에 나온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읽고 네. 리뷰를 이건 박대미의 마인드, 박대미의 심금을 울리는 제목이에요. 읽으시죠. 아이, 내가 이미 저 히치하이커인데? 가이드 따위 필요 없다. 내가 가이드를 써도 될 것 그치. 같은데? 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쩌다가 이런 고인물이 되었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써도 되지 않을까. 아, 쓰시죠. 네. 최근에 은하영 전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은혜영 전설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르슬란 전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팬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공상님이 가시는 행사인데 과학기술 연구 현장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지금 창의재단 과제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창의재단 과제를 받고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융합 콘텐츠라고 이제 네. 이름을 붙였죠. 거기서는 네. 저희 같은 팟캐스트라든가 아니 유튜버라든가 뭐 과학 연구를 만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과학 문화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평일이라 가지고 저는 직장인이라서 못 가고 공상님이 가기로 네. 했어요. 1월 8일, 9일인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이제 연구 현장을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목정학 연구원 발생유전학 연구하시는 목정완씨라고 돼 있는. 네, 목정완. 네, 방금 발음이 약간 제가 다르게 발음정환님? 들렸어요. 네. 그런가요? 목정완 연구원님. 네. 네. 그다음에 송민영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다음에 해도연 국립기상위성센터 연구원 세 분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뭐 SF 속의 뇌과학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것도 갔다 와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항우연은 저도 되게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네. 어릴 때 사실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카이스트였나, 대덕단지였나에서 과학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서 뭐, 인공위성 약간 그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예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네, 똑같이 만들어 놓은 예비용 뭐 이런 것도 보고 막. 되게 훌륭한 과학 키드셨군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천재면 콰이스트를 올 수 있을까. 두 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콰이스트 학생이기 때문인가요?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셔놓고서는 카이스트 못지않은 대학교를 가셨잖아요. 그쵸.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4명 중에 가장 네. 과학경제이신 분이 그런 말 제일 한국적인 그러니까, 의미의 과학 엘리트 코스 밟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장 지금 과학이랑 먼 일을 하고 있죠. 제가 훨씬 멀걸요? 아니죠.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여기는 4차 벤처를- 산업혁명의 여건이고요. 그렇죠. 산업혁명, 21세기 산업혁명 있잖아요. 하하하. 4차 산업혁명. 부정할 수 없죠. 어쨌든 뭐 여기까지 네. 훈훈한 단신 맞춰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잠깐 읽고 갈게요. 네. 네.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이번에 과정남은 안 하시나요? 크게 댓글 말하세요. 읽기? 크게. 네, 저희는 안 해요. 예, 저희 이런 거 안 해요. 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많이 달리지 않아요. 애초에 댓글도 아무도 잘 안 달던데? 대댓글은 달고 있으네요, 여러분. 하시면. 네. 댓글 꽤 달리시던데요? 저희보다 많이 달리실걸요? 최근에 네. 누가 저희 팟캐스트에 뭐 이런 게 팟캐스트하고 내용이 없다고 그런 댓글 단정했어요. 악플이네, 악플. 그래서 저 거기- 잘 모았는데? 이러면서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군. 사실 맞는 말이라서 사실. 거기에 댓글 되게 아주 성의 있게 길게 달지 않으셨어요? 네, 그거는 네, 저 그것도 봤어요. 한별게 달았어요. 네. 저는 솔직히 저는 그거 보면서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 댓글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맞는 말 했구만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 방송 댓글은 정말 다들 맞는 말이 많이 써 있어서 저희가 할 말이 거의 없긴 해요. 다들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다. 이거 좋다. 네. 다음 또 하세요. 일단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는 소통에 목이 말라 있는데, 네.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다들 좀 샤이하세요. 그래서 말없이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유튜브 채널 저희가 요즘 이벤트도 열고 상당히 이제 좀 붐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업이네. 네. 아주 너무 옛날 단어네. 옛날 사람이다. 네이버다 네이버. 붐 따드립니다. 그건 저는 몰라요. 붐업이 있고 붐 따죠. 네. 아니요, 저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아니었어요. 다른 데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어쨌든, 네. 다른 데서는 어디서 볼 수 있지 상상도 안 가는데. 네. 어쨌든, 12차님께서, 네. 썸네일이 유튜브에. 나날이 발전해 나가십니다라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플리피님께서 팟빵으로 이제 현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장소도 너무 좋았고요. 잘 복습하고 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김초엽 작가와 이거 보면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
야인시대에 나오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선생. 제 동무들과 함께 하다 또 모았습니다. 고맙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인터넷 망령이라서. 그냥 연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야인시대에서 특정 장면들만 봤어요. 야인시대 전체를 보지도 않았어요. 네. 밈화된 장면들만 알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밈을 만났군요. 이분. 네. 그런- 근데 뭐 이분은 그렇게 달아주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수인님께서도 공개방송문 잘 들었습니다. 화목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연말연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이죠. AZSPD님께서 사이버펑크 게임을 다룬 그 화수에 5,000개씩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네. 와. 밑에 돈 주는 사람, 댓글 준 사람. 이 참 게이머시군요. 여러분, 데스 스트랜딩은 명작입니다. 그렇죠. 참 저희가- 게이머십니다. 네, 데스 스트랜딩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었거든요. 네. 일다봉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별님은 게이머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재미있게 하고 계시는 게임이라면? 아까 그 얘기, SF 취향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게임으로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깨달은 건데, 제가 그 특정 장르를 하더라고요.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망한 세상과 로스트 테크놀로지와 약간 아니면 우주로 나가서 뭐 이런 깽판 치는 그런 게임을 해서 최근에는 정신세계 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나 봐. 예전에 뭐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했고, 뭐 바이오쇼크 시리즈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뭐 데스 스트랜딩도 재밌게 했고요. 최근에는 그거 했어요. 아우터월드를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네, 폴아웃 네, 제작진이 만들었죠. 거죠? 그 리베가스 제작진이 만들었죠. 그리고 폴아웃도 재밌게 했고, 뭐 그런 장르를 제가 자꾸 하더라고요. 저도 좋아해요.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 특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죠. 네, 정말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네. 망한 세상은 뭘 상상해도 정답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망한 이미 거지. 망했는데 네. 어떡할 거야.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 댓글은 공상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네. 잘 모르는 내용이라 가지고. 네, AZSPD님이 이제 데스 스트랜딩을 이제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다, 정말 신선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잘못 소개한 게 있어가지고 헤일로가 PS 독점이 아니라 엑스박스 독점이죠. 네, 엑스박스 독점인데 제가 PS 독점이라고 하는 바람에 정정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일로 1, 2 정말 재밌게 하셨다고, 10년 전 작품인데 기억이 이제 나신다고 하시네요. 그다음에 켈리우 특집, 이거 전에 지금 나가야 되는 방송이죠? 그거 다음에 나가야 되는 방송이죠. 이거 다음에 나가는 방송인가요? 합의를 하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카톡으로 그렇게. 그건 그건 아서클라크 아닌가요? 그랬나요? 네네. 이 켈리우 나가고 네. 요거 나가고 아서클라크 나가고. 네네. 그렇게 맞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켈리우의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종이 동물원. 네. 제가 종이 호랑이가 너무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네, 종이 동물원을 다른 네. 방송이 아마 저희 12일에. 네, 저희 방송 전에 올라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방송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많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펠레터를 받았잖아요. 근데 네. 그거 준비를 안 했는데 엄청나다. 그 차원희님이 이제 메일로 이렇게 구구절절히 또 길게 써주셨어요. 저희 방송을 전부 다 역주행을 했다. 네.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봤는데. 되게 이렇게 작지만 소소하지만 이렇게 코어한 하드코어한 콘크리트 팬층이 팬층을 있으시군요.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1년에 네. 한두 번 정도 봤는데 그렇죠. 한 번 봐죠. 1년에 딱 한 번. 훌륭하다. 네. 지난번에 AZSPD님이 한번 보내주셨고, 오. 그 다음에 이분께서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는, 우리 방송이 그 정도인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펠레터를 받을 정도로. 네, 너무 좀 황송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벨레터 아니 나는 그래도 이벤트에 참여도 했어. SNS 공유 이벤트. 그거는 그냥 맞아요. 그냥 그 상품이 받고 싶은 거고. 상품 뭔지도 몰랐어. 상품도 오네요 빨리. 상품 뭔지도 몰라요 사실. 안 주면 돼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 이벤트 참여해주신 거. 그래도 그 뭐였더라? 일본 SF 만화가도 알게 됐어 이번에. 오시노 이렇게. 네네네네. 네.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면 저희 이제 댓글 소개 끝났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한 지 35분 만에 본격적으로 과정남과 항상 그렇듯이. 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대중매체 속의 대중매체 속의 과학자. 네. 그래서 저희가 영화 3편을 선정을 했는데 공사님께서 고르다 보니까 이게 의식의 발현인지 무의식의 발현인지 수학자가 나오는 영화를 3편 골라드렸어요. 히든 피겨스는 공학자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히든 피겨스와 이미테이션 게임 그리고 무한대를 본 남자 이렇게 3개를 저희가 과정남 분들께도 봐주십사 이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3개를 기반으로 하되 또 과정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과학자들을 많이 인터뷰를 해보셨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보았던 과학자의 모습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2가지 이제 질문을 가져왔는데 과학자란 무엇인가? 과학자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워.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지? 과학사가의 목숨을 건 대작 같은 느낌인데요? 10년의 연구를 10년이 뭐야? 한 30년 연구의 집대성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지 않나요? 그 약간 그렇죠. 과학철학인가? 과학철학 그 좀 기초 도서라고 하나요? 그런 책이 있죠. 근데 거창한 대답을 이제 바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자가 뭘까? 주변에서 생각하는 그렇죠. 과학자가 우리가 뭘까? 과학자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모습이 뭔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주변 분들이 다 대학원생이니까 과학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막 멋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라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과학자라고 했을 때 대학원생이 떠오르는지 교수가 떠오르는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그걸로 대한민국 국민을 이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약간 판독기 같은 건데 이공계 사람이 물어보지 말고 자 대학원생 과학자 하나 둘 셋 했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오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원생.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이를 점점 들어가게 되면 그 대학원생이었던 인간들이 또 달라지죠. 전직을 하잖아요. 그치. 레벨업을 한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대학원생일 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전직을 꽤나 해가지고 형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클래스 없애고 새로 시작한 케이스 같은 거라 리셋을 하셨군요. 네, 리셋한 케이스죠. 이제 좀 약간 다르죠. 토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학자 했을 때 아직까지도 좀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험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약간 일단은 똑똑하다. 과학자 하면 똑똑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과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었죠? 저 생명과학 했었습니다. 네, 그 현미경으로 세포 보는 일을 했었는데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고 가장 노동에 가까운 일 하시는. 그리고 막 밤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특히 생물학과나 화학과에서 실험 환경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보면은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간해수공업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되게 좁은 곳에서. 네네. 약간 물레 오래 돌리듯이. 앉아서.
근데 만들어지는 건 없고. 아, 생산성은 더 낮은. 네. 뭐가 자꾸 실패하고. 왜 얘네는 분명히 발전하는데 생산성이 더 낮아지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험 과학을 하는 쪽이랑 또 이론 과학을 하는 쪽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이론 과학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인텔리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실험 과학 쪽은 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냥 우리가 선입견에 기대어서 이제 과학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그런 어떤 좀, 약간, 뭐 하얀 가운을 입고 좀 지식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한별님은 어떠세요? 과학자. 제 개인적으로 그냥 과학자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게 비슷한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떠돌이 같은, 그러니까 떠돌이 노동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저한테는 약간 그 다음 순위 이미지인 거고, 그러니까 더 강한 이미지는 그러니까 약간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도시를 떠돌고 약간 국가를 네. 떠돌고, 이 이미지가 저한테는 사실 조금 더 강하고, 그게 뭐 왜냐하면 거기에 갔을 때 뭐 거기서 뭐 정규 레귤러 잡을 수도 있고 뭐 파트타임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가장 강한 이미지는 어쨌든 약간 그러니까 뭐 유학을 간다던가.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게 유학일 있고. 수도 있고 되게 어린 네. 나이부터일 수도 있고 좀 네. 나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을 찾아서 자리에 가는 거니까 그 일이 나한테 온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네요. 일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는 이미지가 훨씬 강해서 약간 네. 떠돌이. 근데 그게 뭐 물론 도시간 정도 수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점점 하고 싶은 일이 날아가실 수도 강해지면 있죠. 네. 일이 한국에 없고 그렇죠. 아시아에 없고 뭐 이런 레벨이 되면 이제 뭐 그때부터 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발동이 걸리면. 그래서 약간 떠돌이라는 전 사실 생각이 덕후에 많이-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덕후의 정의는 뭔가요? 덕후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싶은 거를 그치, 옆에서 보면 좋아하는 이해가 잘안 사람이 될수 옆에서 있는데. 보면은 잘 이해 안 가고, 뭐 가족들도 잘 이해 못 해주고 이러는데, 그치, 그치. 본인은 뭔가 요상한 데에서 설명하기도 힘든데 설명을 해도 남들이 이해를 할락말락한 부분에서 뭔가 꽂혀서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걸 쓰신 남궁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거기에서 과학자는 본질적으로 덕후랑 비슷하다 하면서 학술대회장하고 막 코미케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네.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사실. 비슷하죠. 네. 볼 수 그래서- 있고 뭐.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덕후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과학자들이 굳이 자기가 실제로 돈을 많이 못 연구한 걸 번다는 것도 좀 비슷하고, 돈을 쓰는 쪽에 가깝다는 돈을 거? 좀 쓰는 그치. 쪽에 네. 네, 건강 잃고 뭐. 맞아. 그래서 덕후는 이제 취미의 영역이지만 과학자는 업으로 한다는 게 업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학회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좀 많이 느꼈는데, 굳이 자기가 한 거를 굳이 공표를 해서 누가 좀 봐줘,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걸 좀 봐줘. 와서 까도 되니까 그렇죠. 일단 네. 좀 봐. 네. 관심 좀 가져줘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놀랄 만큼 아무도 관심을 주지 놀랄 만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렇죠. 아, 그게 참 신기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제 덕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게,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제 정수론 하시고 수리물리 같은 거 하시니까 수 같은 거를 굉장히 뭐 우주의 신비 이런 걸로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공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이거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저한테 이제 뭐 공부하는 거 물어보면은 제가 막 신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옆에서 신나하나요? 옆에서 신나하지 않죠. 옆에서는 다 그거죠. 왜 저렇게 신나게 그쵸. 얘기할까? 아씨 뭐야, 한 10분 전쯤에 끝냈어도 되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변은 그거죠. 너 무슨 연구할 때? 나 해? 나 그냥 정수론이랑 수리 물리라는 게 뭐 있어. 해? 그게 뭔데? 뭐 있어.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이러면서. 제가 LA 시절에 말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 이게 수리 물리라는 학문은 미국의 누가 어떤 교수님이 처음 시작한 건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네. 공상님이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수학 같은 거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아, 이게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일반인 관점으로 보면 수학이 재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것부터가 옥시모론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가 뭔가. 약간 이제 수학과 재밌다라는 이게 좀 주술 호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 아, 정말 좀 좋아하는 인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좋아했고 좀 그게 뭔가 과학자로 되기 위해서 다들 이런 어릴 때부터 뭐 호기심이라던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아? 아까 그 항공우주연구원 거기 이제 네, 과학 퀴즈였던 것처럼 네. 제가. 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게 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대중매체에서 그 의외로 네. 의외로 안 그런 사람도 꽤나 있다고 들었어요. 과학에 대해서 네, 뭐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연구자이고 되게 굉장히 잘하시는 연구자분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지금까지 한 커리어 패스상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는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예전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또 고생물학 연구하신 분이 해주신 얘기이기도 한데 고생물학 컨퍼런스에 가면 진짜 말 그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룡템으로 이렇게 치장해서 오신 찐들이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연구자들이 또 한 그 반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뭐 진짜로 업으로 생각하는 내가 네네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살다 수도 보니까 그렇게 있고요. 됐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네네네.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덕심이 있었어야만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덕심이 있는데 과학자가 되면 더욱 행복할 수 있다. 그치. 삶의 물론 질이 올라갈 수 행복하겠지. 있겠죠. 네, 맞아요. 물론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니까. 네,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흥미가 있었지만 점점 흥미를 잃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사실 저는 이제 연구실에 들어갈 때쯤에는 그게 아주 약간 남아 있었는데 이 연구실에서 다 불탔어요. 그래서 다크 소울 같은 건가요? 이거 장작의 왕처럼 네. 자신을 태우고 이렇게. 이제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근데 정말로 보면은 정말 재밌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이걸 해서 박사를 따면 더 좋은데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그럴 수도 생각하는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업이란 그런 거니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솔더 76 같은 느낌이군요. 그게 뭔가요? 그 오버워치 캐릭터. 이젠 아니야. 아저씨는 영웅인가요? 이런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중매체에서 과학자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국가의 영웅 뭐 이런 거. 한국 신문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많이 볼수 이건 있죠. 아직도 굉장히 강한 그거죠. 아직도 네. 강한 그렇죠. 이미지고. 아주 그냥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클리셰처럼 그냥 세계 최초로 국내 과학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황무석이라던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천재, 머리가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은 미친 천재, 괴짜, 괴짜 천재, 괴짜.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나오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메가마인드인가라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거기 나오는 과학자 모습 진짜 미쳤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거의 외계인? 맞죠. 거의 외계인이죠. 외계인이죠. 머리 네. 엄청 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괴짜나 너드다 그러면은 빅뱅 이론. 그쵸,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의 쉘든 뭐 이런 모습이 좀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논픽션을 좀 논픽션을 가져왔습니다. 전기 영화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요런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과학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들은 히든 피겨스, 이미테이션 게임, 그 다음에 무한대를 본 남자. 요거는 셋 다 실존 인물을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례대로 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무한대를 본 남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스토리 요약을 좀 토끼님이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일단은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출신 수학자의 얘기고요. 라마누잔이 이제 인도에서 혼자 수학을 공부를 해서 약간 기성 수학의 체계를 이제 제대로 배운 건 아닌데 직관과 이제 나름의 이제 그 탐구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수학 이론을 많이 깨우치는 그런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학 이론을 세운 걸 가지고 케임브리지,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죠, 인도가.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일 때 우리나라 사람이 동경대에다가 뭔가를 이제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라마누잔도 하디라는 교수한테 그 자기가 발견한 이론을 편지로 보내서 하디가 이걸 보고 굉장하다라고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케임브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펠로우가 될 수 있도록 하디가 이제 여러 가지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라마누잔은 인종차별 당하기도 하고, 그때 또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렴으로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좀 처음에 좀 재밌었던 거는 인도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많이 그리고 있었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인도의 풍경이라던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던가 인도에서 그 당시에 라마누잔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떤 곳에 취직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어서 좀 재밌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제레미 아이언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디 역할의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러면서 감상을 아주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멋있게 나오죠. 네, 멋있어요. 근데 사실 카리스마 있게 좀 나오는. 사실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한 영화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멋있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좀 사이코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무한대를 본 남자에서도 라마누잔도 그렇고 하디도 그렇고 약간 보통 사람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라마누잔은 약간 그 좀 전형화된 그런 과학자로 그리는 것 같지 않던가요? 좀 공식을 막 벽에 막 쓴다거나 당신 받은 뜻이 그렇죠. 약간 신내림 수학의 신이 내렸다 이러면서 실제로 라마누잔은 이제 신이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신이 공식을 내 혀에 내려준다라고.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디는 참 전형적인 그 사회화가 덜 된 과학자의 사회가 덜 된 표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좀 다른 사람들이랑 좀 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친해지려는 노력 자체를 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라마누잔에 대해서도, 라마누잔은 어떻게든 이제 펠로우로 시켜주고 좀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라마누잔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셸든의 이미지에서 보는 그런 과학자 이미지 같은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게 실제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각색을 하면서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저는 봤었네요. 저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제 저희 과 친구들이랑 이 영화를 같이 봤어요. 많이 가서. 그래서 이제 영화관 나오면서 나도 꿈속에 신인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무한대를 보고 싶다. 그럼 나도 꿈에서 믿으셔야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신을 개종을 우리 남아길이 신 믿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하고. 지금 신은 수학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힌두교의 신을 믿는 건 심지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신도 엄청 많지 않나요? 신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게 의무도 별로 크게 없을걸요? 근데 영화에 보면 되게 열심히 기도하던데요. 맞아. 굉장히 독실하잖아요. 그리고 채식해야 돼요. 그건 좀 어려우시겠죠. 제가 할 건 아니니까. 전국 수학과의 채식령을 그러니까. 저는 그 하디와 라마누잔의 관계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뒤틀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왜요? 갑자기 제 주변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나요? 뒤틀려 있다기보다는 근데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동료 같이 수업을 공부하는 동료라던가 그 교수와 어떤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좀 굉장히 직업적으로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 이런 거지. 코워커이긴 한데 네. 코 리그가 되게 힘든 건가요? 그쵸. 공과 사가 딱 구분되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지도 교수님과 저와의 관계도 좀 그런 것 같고, 제 지도 사단 밑에 있는 교수님하고 학생들. 뭔가 되게 인간적으로도 친해지고 싶으셨나요? 제가요? 네네. 그럼 좋죠,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공과 사가 확실한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쵸. 그런 관계를 맺는 게. 근데 이게 수학과의 좀 특성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수학과는 랩실도 없고 그렇죠. 교수님을 자주 보지도 않고 뭐 한 달에 끼게 한 번 보는데 논문에 교신 저자로 지도 교수님을 실지도 않고요. 네, 네. 혼자 연구하면 혼자서 그냥 뭐 연구 주제를 주시긴 하지만 네. 이거 쉬워 보이니까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주시지만 네, 그래서 그게 실험 랩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이제 몸을 같이 쓰고 이제 부딪히면서 서로 친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교수님하고는 뭐 모르겠어도 이제 동료들하고는 좀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수학과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론을 하시는 쪽 분들이 애초에 그 좀 약간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기도 한데 약간 모래알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어서 그래요? 각자 그러니까 일을 한다. 같은 연구실에 소속돼 있을 수는 있지만 각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개체처럼 아예 동시에 연구소 같은 거죠. 출퇴근 시간도 아예 다르고 뭐 각자 예를 들어서 연구가 잘 되는 시간이 다르다 이러면 자기는 뭐 누군 밤에 나와서 하고 누군 맞아요. 아침에 나와서 하고 이러면 아예 그냥 몇 주일 동안 만날 일도 없고 사람하고 말할 일도 잘 없고 저는 학교도 자주 안 가요. 학교 자주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사실 네. 제가 아는 형도 그 이론수학 하나가 있는데 그 형도 그 박사과정 하는 시절에 학교에서 산책을 그렇게 했거든요. 혼자 산책하면서 이제 연구를 아니 본인의 연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주장에 따르면 네. 잘 됐으면은 뭐 굳이 산책을 왜 했겠어요.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겠죠. 제 선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 패턴이 좀 바른 생활 맞춰져 있어서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학교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 약간 흔한 무슨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바른 네. 생활 네. 어린이처럼 이렇게 그쵸. 척척척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저는 이제 반대 학교 안 나가고 이러지 마라. 네. 그런 모든 것을 하는. 네. 해 다 떠서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예 포항에 없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이 지역이 나를 포항에 없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좀 다들 가루 같고 다들 각자의 어떤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네. 그래서 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사실은 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그 신 내림을 받았다라는 네. 뭐 얘기한 것도 그렇고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도 뭐 당연히 아무리 수학이 되게 한 명의 천재가 뭔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서도 이게 어떤 학계 내적 논리라던가 연구 방법론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어도 좀 약간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아, 발견했다는 걸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본인이 뭔가 독학을 한다라고 혼자 했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게 라마누자는 인류의 남을 어떤 천재였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및 전 세계 본인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헛된 미망에 맞아요 빠져서 막 계룡산에서 자기가 언제든 수도를 해서 뭐 양자역학과 뭐 동양 철학과의 뭐 관계를 발견했다 이런 것도 아직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곳에 있죠. 본인 나름대로는 뭔가 굉장히 정립된 논리 체계가 있지만 그게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야학자라고 하죠. 약간 주류에서 벗어나서 하는 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제야학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야에 계신 분들. 네, 제야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험랩이나 어떤 데서는 실험 장비를 다룬다던가 확실히 어떤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를 안 배우면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저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제 느낌에는 수학에서도 이게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옛날 얘기라서 사실 저 때는 학술적으로 뭔가 정립된 게 잘 없어서 저게 가능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10년대 얘기니까 이게 인터넷이 어떤 시절이었고 그런가. 막 현대 수학이라는 게 좀 정립이 막 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라마누잔 같은 경우에도 한 추측 중에 좀 틀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 직관적으로 추측을 막 엄청 많이 한 거죠. 엄청 많이 했는데 뭔가 그 중에 증명이 안 된 것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수학적으로 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라마누잔이 나중에 증명하는 법을 따로 배우잖아요. 그 주류 학계 그 자기 이론을 발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했던 게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마누잔도 처음에 수학 배울 때는 뭔가 책으로 배웠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어딘가에 뭐 무슨 수학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다. 자기 집에 있는 무슨 수학 공식이 적혀 있는 책 같은 거를 이제 주워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예 뭐 인도 고대 수학 비전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럼 이제 무현물로. 실전된 무공을 익힌 거구나. 그쵸. 마공. 어찌됐든 간 영을 만들어낸 나라는 인도니까. 그렇죠. 네. 네. 영이란 개념을 발명한 나라는 인도니까. 또 저는 사실 형식화된 언어 그거를 배우는 것도 좀 이해가 됐던 게 제가 이제 조교 일을 하다 보니까 조교 일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수학과 학생들도 보통 이제 전공 수업 수학과 학생들이 듣지만 수학과 학생이 아닌 물리과나 뭐 그런 학생들 듣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제 그 답안지를 보면은 네. 티가 납니다. 얘네가 트레이닝을 랭귀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좀 그 차례대로 이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막 쓰는. 네, 어떤 학생들은 논리 순서가 그럴 수 이상해요. 있죠. 결론이 막 먼저 나오고 아니면은 정의하지 않은 글자가 막 갑자기 나오고 네, 뒤에서 정의가 돼 있고 막 그런 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포뮬레이티드 랭귀지 그런 거를 이제 배웠냐 안 배웠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공계에서 물론 수학과에서 가장 많이 하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공계 학부 때 전반적으로 약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각 전공에서의 나름의 그 논리 전개와 증명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건 하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줘서 이해를 시키고 나 이거 할 건데 뭐 같이 하자고 하든 뭐 남의 걸 읽고 네 건 아닌 것 같으라고 반박을 하든 그 대화를 하려면 항상 말로만 할 수는 없고 뭘 써서 보여주고 교차 검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느 정도의 같은 형식을 갖춘 뭔가 언어 체계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뭐 이제 증명이라는 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실험 보고서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그래도 물론 스타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이 같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에 이공계에 간다면 그게 하나의 어떤 교육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 사실 그래서 이거 영화 보면서 이거 방송 녹음할 때 물어보려고 생각만 하고 왔던 건데 혹시 라마누자이 직접 했던 추측이나 이런 어떤 그 글씨라던가 뭐 이런 원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이 사람이 썼던 논문이라던가 뭐 그런 거 보신 적이 없나요? 아, 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쓴 노트 자체가 아예 책으로 출간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라마누잔의 노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증명되지 않은 내용도 아직 있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증명이 됐다라는 논문이 실제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공비급이네. 이게 20세기 초반에 그 무공비급이네. 그치. 근데 그거를 직접 보신 적은 없는 거죠. 사실 네, 제가 읽어본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수학을 현 시대에 연구한 사람이 저 세대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얘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전 애초에 이 영화를 보고서야 좀 알았기 때문에 다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수학자들이 쓴 책을 읽긴 하죠. 네. 보면 좀 다른가요? 현 시대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다르면은 현대는 잘 안 읽어요. 다르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현 시대와 기호가 다른 책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네, 기호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고 당시에 썼던 언어가 이제 들어서 사장돼 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책 그냥 안 읽습니다. 네, 새로운 책을 읽지.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헛소리가 좀 많이 섞여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다 걸러지는 거군요. 그렇죠. 옛날부터 읽어왔던 책이면은 진짜 좋은 책인 거죠.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읽고 있는 정말 좋은 책. 진짜 잘 썼고 진짜 정리 잘 돼 있고 이 책으로 인해서 기호가 다 정립이 돼 버렸고 그런 책들을 읽는 거죠. 이게 약간 그래도 수학과는 그런 시대에 따라서 언어가 많이 달라지는 거라던가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생명과에 비해서는 생명과는 옛날 논문 안 읽거든요. 네, 생명과 진짜 확 진짜 바뀌잖아요. 최신 논문을 읽어야 되고 옛날 그렇죠. 논문을 셀도 뭐 매년 개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셀 같은 그래서 책도? 이제 일단 나온 내용이 또 반박이 계속 되고 바뀌어야 반박이 되고 되는구나. 새로운 실험 테크닉이 생기면은 옛날에 막 예를 들면 열흘 걸려가지고 했던 걸 1시간 만에 하니까 그런 거는 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 이상으로는 옛날 논문은 잘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약간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옛날에 뭐 한 60년대, 70년대 이때 현미경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걸로 연구했던 인간들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 시대가 궁금한 게 아니면. 아무래도 수학은 뭐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가 종이와 싶기도 펜이 하고. 물론 발전해 왔긴 하지만 종이와 펜이니까요. 네. 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